한 줄로 써도 나오죠? 한 줄로 쓰지 않으세요? 한 줄로. 조금. 여기 우리 선생님보다 살짝 이렇게. 알죠? 일시장 보죠. 일시장 보죠. 자, 잘 찍어주세요. 미래교육혁신포럼 화이팅! 자, 화이팅! 자, 시민토론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대한민국의 제일 예쁜 지금부터 강주교육 혁신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자 구성된 강주미래교육 혁신포럼에서 준비한 강주교육 대전환 제2차 열린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정유정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강주미래교육혁신포럼 수석 상임대표로부터 인사말과 강주 대전환 열린 토론회 취지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재일 상임대표님 잠깐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한창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데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기 오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포럼은 강주 12년간 민선교육감이 선출된 세 번째죠. 12년째 됩니다. 그래서 12년 그 성과와 관련인데 좀 공간은 항상 있게 말합니다. 100% 나쁘고 100% 좋은 거 없는데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강주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취지에서 특히 여러 가지 교육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시고 현장에 몸부림치면서 또 국정 과제에 관여했던 박의자 전 의원님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기에 또 수평적 네트워크 속에서 여러 가지 같이 이루고 있습니다. 대신 저희는 어떻든 포럼은 위원장은 객관적으로 보자는 측면에서 조금 가끔 충돌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장애국 교육체제 12년 또 너무나 어떤 특정한 대가에 치우쳤다는 또 학교 교육이 학력이 저하됐다는 또 그런 비판도 있고 또 어떤 청년들이 강조했던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4년 강주 교육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또 시민들한테 적절한 후보가 누군가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서 저희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이 포럼을 통해서 시민들 많이 알려주시고 또 더 좋은 교육감이 선택돼가지고 앞으로 강주 교육이 미래에 한국 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좋은 재연 그리고 고언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지금 우리 김영집 시의장님 오셨습니다. 저희가 뭐 축사나 이런 것들을 다 생략을 했는데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인사말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김영주 의장입니다. 우리 시의회를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광주 교육에 대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이 자리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절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 10대들이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를 마치고 타 지역으로 상급학교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 매년 수백 명 또는 1, 2천 명씩이 떠나고 있다는 현실이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 교육에 대한 재평가, 또 새로운 대안 제시, 또 변화된 모습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광주광역시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을 주시면 함께 서로 소통하고 또 함께 동행하면서 광주 교육을 바로 세우고 광주의 미래가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박예자 원장님, 전 입에 국회의원님이 이렇게 딱 얘기해서 또 우리 오재일 교수님은 제가 대학 다닐 때 은사님이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모든 분들 늘 건강하시고 큰 발전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제 발표 시간입니다. 전 장덕중학교 교장을 역임하시고 전 중등교장협회 회장을 맡으셨던 김재근 선생님께서
강주교육 12년 이대로 좋은가? 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드린 대로 교육청에서 장학관, 진학 지도 장학관 마치고 중등 교장으로 퇴임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서 발제를 하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7월 30일 강주교육청에서 장애교육과 민선 1, 2, 3기를 놓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자체 자료거든요. 교육청에서 이런 8차례의 회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이런 26개 주제를 우수 사례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보시다시피 이 부분이 우수 사례냐 아니냐 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다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교육청에서 발표한 26가지 자료 중에서 저희가 좀 다루고 싶었던 부분, 그 다음에 학교 현장에서도 이런 부분은 조금 우수 사례로 넣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 또 일반에서도 좀 가우팅거리는 부분이 좀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두 꼭지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서 현안 문제가 되는 한 두 꼭지에서 주제를 한 4개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에 이제 물론 장애교육감 들어서 초원제 없는 학교라든가 희망교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학부모들도 토표를 받고 했던 주제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주제가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여러 시민들이나 좀 교육에서 봤을 때 이런 주제를 우수 사례 보기에는 좀 앞으로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 한 주제들로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넣었던 주제입니다. 첫 번째, 비고리 혁신학교입니다. 비고리 혁신학교는 교육청에서는 일반 학교에 합산된 걸 전제로 했어요. 그래서 장애교육감이 2011년 혁신학교 막 취임을 하면서 시작한 게 바로 혁신학교입니다. 그래서 그걸 11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 결과를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혁신학교 취지는 앞에 보신 바와 같이 현장 중심의 문제 이해와 해결 또는 수업 분야 아닌 로직과 시스템, 그 다음에 A고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혁신학교 디자인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는 전제로 시작됐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구, 울산, 경북은 혁신학교를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강주는 비고리 혁신학교지만 다른 데는 뭐 무지개학교 등등 각기 다른 이름으로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실 부분은 대구, 울산, 경북 등은 지금 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오늘 마지막 주제하고도 상당히 좀 연관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보시면 혁신학교 일반적으로 25명 내에 부석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학교 현장은 지금 28명, 지금 강상구 같은 경우는 30명 정도 학생들이 지금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구 쪽 가면 잘 아시겠지만 학생이 20명 안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것은 뭐 현실이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학급은 5학급 내에, 근데 일반 학급은 물론 10학급은 이제 광산호 쪽은 그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장덕중이나 뭐 금구중, 그 다음에 성덕중 이런 경우는 학생 수가 1000명이 넘으니까요. 이런 학교는 아예 혁신학교 자체를 할 수도 없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리고 밑에 뭐 내용은 이제 이런 식으로 보시고 이제 제 밑에 부분 이제 지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1년에 한 1억 정도 학교에 들어가니까요.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죠. 이제 일반 학교와 혁신학교의 차이점 예산 지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원 현황이고 예산 지금 현황입니다. 지금 2021년 현재 유치원 2개 들어가 있고요. 특수학교 3개, 초등학교 38개, 중학교 19개, 고등학교 5개입니다. 언론이나 또는 이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시다시피 혁신학교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부분은 초등학교 정도는 혁신학교가 그래도 괜찮다. 그러나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많고 지금은 혁신학교를 많이 기피하고 있는 그런 현상에 있는 것은 뭐 보도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예산은
28억, 22억, 32억, 31억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광주교육청 현황입니다. 시사점을 보면요, 일단 예산을 받고 있고요. 학교 현장에서 보면 관리자들은 사실 권한이 없어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 여기 혹시 또 근무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중심이 교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을 교사 중심으로, 심지어는 학교장 그 업무 추진비까지도 이렇게 교사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현실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회의나 이런 부분도 교무회의나 이런 게 없습니다. 다 학년 단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교장이 크게 할 일은 없는데 사실 학교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 학교장이 책임을 100% 지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학교 현장에서는 또 얘기들이 오고 가더라고요. 저는 학교에 있을 때 혁신학교 건의가 돌았는데 저는 생각이 좀 많이 달라서 거부를 해가지고 사실 혁신학교는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제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제가 발제는 가급적 좀 빨리 해서 제 말은 좀 줄이겠습니다. 사립학교 건입니다. 자, 이 부분은 많이 좀 이제 생각하신 분이 있는데, 먼저 사립 현황을 보시면요. 강계는 고등학교 68개 중에서 43개, 63.2%가 사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학교는 92개 중에서 26개니까 28.3%, 중학교는 공립이 많고 사립은, 고등학교는 사립이 훨씬 많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47개 중에서 31개교가 사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주학력은 전부 사립이 그동안 해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립에서 발생한 모든 것들이 강주의 모든 학력이나 모든 것을 좌우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12년 동안, 딱 12년이죠. 12년 동안 사립과 굉장한 마찰들이 있었던 것은 아실 겁니다. 물론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립의 잘못이 물론 있었겠죠. 왜냐하면 발단은 사립교사 채용 문제에서 좀 이 금전이 오가는 이 문제였잖아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발단이 돼가지고 이제 장유교육감 이후 12년 동안 사립과 대립이 된 사이에 사실은 굉장히 학력이나 모든 부분들이 저하된 것은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제 사학교 기간제 채용에 있어서 2017년 1명, 그 다음에 2018년 18명, 그 다음에 쭉 해서 2022년에 올해 52명 교육청 위탁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이건 사학법이 통과되기 전에 교육청에서 사립에 1차는 위탁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사립에서는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위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는 학교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는 지금도 기간제가 한 49% 이렇게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49%라면 거의 절반이 지금 기간제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세월을 10년이 지났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학교에서 기간제가 7, 8년 된 학교가 많다는 얘기죠. 7, 8년이 됐다는 것은 지금 그 교사들이 30대 후반입니다. 30대 후반에서 학교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사립학교에서 현재 고등학교 3학년 단위만 하는 기간제 비율이 얼마인가 보시면 압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절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사립에서는 사실 이 기간제 교사들이 빠져나가면 학교가 거의 망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이제 사립 얘기는 저 직접 몇 군데 들어봤어요. 왜 취지가 좋다. 자, 교육청에서 1차로 채용을 해가지고 뽑아주면 거기서 뽑으면 될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이제 들어봤는데, 사립 쪽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좋은데, 이 선생들이 한꺼번에 이 주축을 이룬 선생들이 빠져나가면 학교가 마비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좀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봤을 때 학교 기간제를 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시험을 보게 되면 합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험 공부를 할 시간이 없고, 밖에서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은 임용고시 준비를 하기 때문에 바로 그 학생들이 이 여건이 좋다는 거죠. 특히 중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특히 그 합격 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건 왜냐하면 수능 수준으로 출제를 했거든요. 교육청 위탁했을 때 수능 수준으로 냈기 때문에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3학년 이과나 이과지 아니면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중학교에서 2차 방정식 푸는 선생님들 어떻게 기하 벡터를 풉니까? 좀 어렵잖아요. 그 공부를 안 하면.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립 얘기를 들어오면 그것 좀 어려웠다. 근데 이제 문제는 사학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죠? 그럼 올해부터는 의무적으로 사립에 맡겨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 여기 계신 분 중에는 자, 사립에 맡기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를 의문할 수 있는데 제가 그 앞에 내용을 얘기를 먼저 했었죠. 자, 문제는 이겁니다. 출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립과 얘기를 지금 사학팀하고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출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교육청에서 꾸려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공립임용이 있잖아요. 공립임용시험에 맡겨버릴 것이냐. 공립임용시험에 마치면 날짜가 한 날로 되겠죠. 그 다음에 공립임용시험과 사립채용시험을 분리를 시킬 것이냐.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차에서 몇 배수를 뽑아줄 것이냐. 여기서 1차라는 것은 A 고등학교가 A 재단이 한 명 뽑은데 1차 시험에서 5명 5배수로 뽑아줄 거냐 3배수로 뽑아줄 거냐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산적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기 교육감님은 잘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사학재단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패널 분들도 나름대로 생각을 얘기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얘기해 주시면 앞으로 사립이나 또 교육청에서 그런 정책을 위반할 때 상당히 참고가 되리라고 봅니다. 방금 말했던 겁니다. 이제 시험 일자를 임용일과 다르게 한다는 것은 층이 달라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다르게 하다가 마쳤거든요. 마친 이유는 이렇습니다. 공립시험을 보러 간 학생 중에 하나밖에 선택을 못해요. 그러겠죠. 나는 임용이다. 나는 사립으로 간다. 이렇게 되면 선택이 하나가 딱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날짜를 안 와버리면 임용시험을 보고 나서 떨어지면 사립시험을 또 봅니다. 그래서 임용 날짜를 하나로 맞추니까 선택권을 받다 냈다. 따로 해주라 하는 의견과 자, 사립에서는 아무래도 사립에 근무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날짜를 같이 해야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날짜를 같이 했을 때 사립에 근무한 선생님 제가 알기로 한 70% 정도가 사립 채용에 합격 흥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같이 하니까 대학생들이 선택권 막타지라고 민원을 내고 많이 했었죠. 이런 문제들도 상당히 희한이 있다는 것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력 제한 논란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다루기가 주제가 어려운 부분이면서 누구나 안고 있는 문제들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2021학년도 이제 2013년에 이제 국가수준 학습성취도 평가가 원래는 초6, 중3, 고1에서 시험을 했다가 2013년에 초등학교는 뺐어요. 그리고 중3과 고2로 매월 6월에 보다가 2016년 6월부터는 3% 표준으로 돌아서고 발표를 하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시험을 가지고 자기 학력의 어떤 이치를 알고 싶어 하는데 2016년 이후로는 알 수 있는 길이 없었다. 더구나 그때 아시다시피 수능도 공개가 되지 않았죠. 수능도 공개가 되지 않아서 완전히 캄캄이로 이렇게 몰아갔다라고 혼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에 수능이 발표를 했어요. 그 민원을 해가지고 그게 발표를 했는데 그 결과 보면 높은 기초학력 8, 9등급이 7.5등 이제 부경수 이렇게 해서 이제 평균을 내봤습니다. 1등급이 4%죠. 그 다음에 2등급이 11%까지입니다. 4, 7, 12 이렇게 나가니까요. 그러면 8, 9도 거꾸로입니다. 똑같은데 9등급 4%, 그 다음에 뒤에 11%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7, 9등급이다. 이 말은 8, 9등급이라면 하위
11%, 1, 2등급이라면 상위 11%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학생들 비율이 1, 2등급은 평균을 내보니까 8.3등이었다는 겁니다. 16대 시도에서요. 중간이 좀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기초학력은 7.5등급으로 기초학력도 많이 떨어졌다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좀 보이진 않죠. 나눠준 자료에 보면 그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11년 동안, 12년, 2010년부터 여기서 보시면 2010이라는 것은 2010학년도입니다. 2010학년도. 그 다음에 2011이라는 것은 2011학년도입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 고3이 수능을 보면 2023학년도 수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0과 거기 나온 2011로 나온 것은 이천 교육감이 재직할 때 당시이고요. 그 다음에 12부터가 지금 교육감이 민선 1기부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감이 들어왔을 때 결혼 학생이 지금 고3입니다. 그래서 12년간 하셨기 때문에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가 지금 고3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은 교육감 한 분 밑에서 교육 정책을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보시면요. 그 내용을 좀 보이시죠? 여기는 국어, 수학나 영어 이렇게 되는데 편의상 2018년도 보시면 좀 아시는 분은 알겠습니다. 국어도 A, B, 영어도 A 이렇게 있었죠. 그 부분은 두 개를 합쳐가지고 평균을 내서 이 통계를 낸 것입니다. 이제 좀 참고하기 바라시고요. 이 이치는 한번 살펴보시면 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앞에 안 보여도 보일 겁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유독 좀 깊이 봐야 될 부분이 10년과 2010년과 11년 학력이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급락을. 한번 봐보세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근데 그때가 코로나 또 정국이었지 않습니까? 지난 2년 동안 이제 3년째 맞이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대치가 안 된 부분도 하나 요인도 될 수도 있고요. 다음에 나오는 이 표를 한번 제가 1, 2, 3등과 7, 8등급을 국어 하나만 놓고 변화를 봤거든요. 왼쪽에 있는 부분이 1, 2, 3등급 특학력 12년간 변화합니다. 자, 왼쪽에가 제일 높습니다. 이 부분, 왼쪽에 있는 부분이 제일 높게 지금 나왔죠. 그래서 강준이 12년 동안 이렇게 변화를 거쳐나가면서 떨어졌습니다. 하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7, 8, 9등급인데 7, 8, 9등급은 상위 23%, 하위 23%예요. 지금. 그래서 상위권은 점차 떨어지고 있고 하위권 기초미달 학생은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내려온 것도 없이 계속 꾸준하게 내려오고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것은요 거의 변함이 없어요. 그럼 올해 지금 고3 학생들이 내년 수능 볼 때 이거 팍 올라가거나 떨어지지 거의 비슷하게 나갑니다. 그렇게 보시면 올 2020 지금 23학년도 수능도 굉장히 전방적이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통계가 1, 2년 통계가 아니라 지난 12년 통계거든요. 지난 12년 통계에서 점차 내려왔고 기초미달 학생은 점차 이렇게 꾸준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저는 보고요. 이 연유로 인해서 최근 5년간 타시도 진학 현황을 보면 이건 이제 우리가 시의회 인민활동시대에서 받아가지고 썼던 자료입니다. 쭉 보시면 2021학년도 타시도 진학 현황 429명이 다른 데로 진학을 했어요. 그 다음에 타시도로 전학을 한 학생들 봐보면 여기는 이제 2020년인데요. 위하고 밑에 2020학년도를 비교해보면 1049명입니다. 1049명이 강주를 떠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떠난 학생들이 어떤 학생이겠어요? 물론 거주지 이전으로 간 학생도 있겠죠. 자, 대개는 어떤 학생이겠습니까? 가정이 괜찮고 타시도 진학이 가르칠만한 학생, 우수한 학생들이 밖으로 빠져나간 겁니다. 이런 것이 계속 되다 보니까 강주 학력은 점차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표에서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전남으로 간 학생이요. 2017년에 456명, 376명, 357, 316, 281명 이렇게 빠져나왔습니다. 전남과 전북이 유난히 많습니다. 장성고, 청평고, 능주고로 간 학생입니다. 이거 다 동감하시죠? 2박철이 되면 송원고, 사대시고, 36초 거기 줄 선 거 아시죠? 그거 엄청 좋습니다. 거기 보내려고. 이건 현실이에요. 학생들이 1년에 강조 학생이 1000명 이상이 밖으로 빠져나간다. 다시도. 그것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빠져나간다. 여러 가지 가학의 면에서나 학생 그 수업면에서 여러 가지로 강조에게는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저 요인은 간단해요. 2010년 이전에 강주에서 근무하시고 이제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가셨을 때 강주의 아이들은 놔두고 왔습니다. 이건 제가 그때 진학지도 담당 장학관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그 다음에 예제에서 온 학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가 이제 나중에 혁신 도시가 생기면서 공부학군을 둬가지고 두자고 한 의견이 전남에서 나왔어요. 혁신 도시 쪽으로 놔두고 강주로 얘는 보내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서른 찍으니까 그쪽이 그때 컸어요. 그게 안 되니까 학생들 그쪽에 놔두고 부모들은 혁신도시로 이제 출근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시절에서 점차 이렇게 줄여서 내년 1000명씩이 빠져나가니까 한 10년에 한 10,000명 이상 빠져나가보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엄청난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오늘날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부분은 좀 민감하긴 한데 언젠가는 한번 다뤄볼 부분이어서요. 현대 교육 정책과 지금 매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당선자 인수위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 교육 부분만 뺐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교육 대변환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2022 개정 계획 과정이 되면서 내년부터는 고교 확장제가 단계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고교 확장제가 정착에 들어가게 되고 2028년에 수능 개편이 되죠. 이게 이 고교 확장제 겨냥은 수능이 절대평가를 겨냥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작년이었던가요? 작년에 서울에 있는 16개 대학 정시를 40% 올린 바람에 사실은 좀 삐뚤어졌어요. 왜냐하면 모든 정책은 절대평가제 수시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정시 비율이 40% 올랐습니다. 지역은 민감하지 않다 하지만 사실은 서울 16개 시도가 우리나라 거의 대학에서는 줄을 이루고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그 영향은 좀 컸죠. 제가 볼 때는 서울에 있는 학력이 올라간 이유도 그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신이 되지 않는 학생들이 수능에 올인하다 보니까 수능 점수는 올라갈 게 없는 구조고, 우리 쪽은 수능을 못 봐도 갈 수 있는 구조, 특히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온 거라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5년에는 등록번호 애고 이 부분이 시행령에 딱 일반 학교를 전환하기로 못 박았어요. 그래서 이걸 없애겠다 해서 헌법소원을 해서 이겼지만 사실은 2025년 되면 자동적으로 일반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수에서 나온 거 보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안철수 대통령 후보가 처음에 공약낸 거 뭐였어? 100% 정시로 하겠다. 그건 수시 없애고 수능에서만 성적 갖고 뽑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인수위원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고교체제 개편을 다시 한번 부활시키겠다. 이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차분히 해왔던 고교학점제도 시범운영을 통해서 굉장히 차분히 진행돼 왔었는데 이런 것들이 일시에 바꿔지게 되면 그러면 피해를 누가 보느냐? 학생이겠죠. 그래서 이 교육 현장에 이런 바람들이 지금 현재 일기에 있다는 것, 사실은 여기에 계신 방청 여러분들도 자녀가 있다면 이런 부분에 심각하게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로 이제 올 6월에 뽑을 교육감은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굉장히 대변환의 미래 교육이라고 하지만 코로나 전국 이런 교육계 대변환 이런 부분을
누군가는 헤쳐나가야 될 시점에서 우리가 교육 대변환이라는 말을 씁니다. 정말 교육 대변환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그 패널 전문가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또 의문한 것 있으면 질문을 하셔가지고 궁금증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그 오른쪽 여러분 보시기에 제 왼쪽에 박희자 전 광주교육학술정보원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우리 학부모 대표로서 장세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소개한 순서대로 우리 김호김 우리 관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겠는데요. 오늘 이제 5가지 논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광주시 교육청에서 그동안 했던 그 사업 중에서 우수 사업으로 선정한 그 문제, 그 다음에 광주 기꺼이 혁신학교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사립교원을 교육청에 위탁 채용하는 그 문제, 그리고 광주학력의 그 저하 논란, 그리고 정권 교체로 새롭게 수립되는 그 정권의 어떤 변화된 교육 정책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런 주제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뭐 교육정책 전문가는 아니지만 오늘 우리 선생님 얘기를 잘 듣고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제 생각을 뭐라 그럴까 자신 있게라기보다는 제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보니까 선정된 정책위원 견해 아까 말씀대로 승인했습니다. 이 175개의 정책 중에서 26개를 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마 이렇게 8차까지 어떤 정책들을 토론하고 또 이거 교육청에서 연구하고 그간 했던 것들을 우수 사례로 내놨다는 것은 그만큼의 자기들의 어떤 역할과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현재 여러 방면에서 요구되고 있는 보편적 교육 정책, 즉 창의라든가 평등이라든가 인권, 문화 등 이런 갖춘 사업들이 눈에 띕니다. 사회적 원동력으로 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사업들 과 실천된 것 같아서 앞으로 좋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이런 교육 정책이 이게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이제 차기 교육감님께서 들어오신다면 이걸 응용하고 또 보충하고 또 변화시켜서 창의적인 프로그램으로 혁신시킬 필요가 있다. 그럴 수 있는 어떤 잠재적인 에너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가져보고요. 그럼 이 자산을 가지고 다음에 들어오신 분들이 활용하면 훨 더 수월한 교육 정책이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한 우리 혁신 학교죠. 우리 선생님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기로는 이제 저는 좀 더 활동가 쪽에서 짚어보면은 배움의 즐거움, 교수가 성장하는 학교, 학부모가 신뢰하는 학교, 학생들이 성적보다 성장, 경쟁보다 협동, 그리고 자치 자율입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만약 제가 보기에는 학생, 학교, 교사, 지역사회가 함께 되는 아까 우리 발표자 선생님도 하셨습니다만 큰 학교보다는 작은 학교도 효과적일 수 있는 이런 틀들은데요. 그런데 이게 11년을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논점을 저는 보니까 2개로 봤어요. 근데 2개 들어가기 전에 이 학교가 근본적으로 잘 운영된다면 혁신 학교지만 미래의 우리의 학교가 될 수 있다. 근데 2가지. 하나는 그 학교 안에서 어떻게 울타리 안에서 성장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자치 자유를 외치지만 거기를 깨고 나왔을 때 사회 속에서 짱짱하게 성장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 사회성을 강화시켜주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문 밖에는. 그래서 이거 견딜 수 있는 에너지를 줄 수 있느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누구나 부모님들이 지금 염려하는 부분이 학업 성취 능력의 향상이죠. 어떻게 보면 교과 과목은 가지만 그런 어떤 방과후 시간을 굉장히 자유라든가 문화라든가 창의성으로 가다 보니까 보편적인 기초학력을 놓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잡아낸다면 매우 아주 건강한 학교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걸 그런데 학교에서 해낼 수 있느냐 이런 건 아니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이걸 창안하고 고민했던 교육청하고 또 지역사회하고
또 전문가 그룹이 협의 일제해서 이 모자란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거냐. 그랬을 때 앞으로 이 혁신학교는 미래의 우리 학교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어쨌든 교육이라는 것은 100년을 가야 되니까 지금 모험적이었다면 이걸 보충할 수 있어서 이거 활성화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져보고요. 다음이 사학에 대한 해법입니다. 저희들이 뭐 사학에 대해서 해법을 제공하지는 않고요. 근본적으로는 이 사학의 공정성 문제가 나오는 것은 본인들이 만들어낸 일이기 때문에 또 사회가 요즘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어떤 시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1차적으로 당연히 이제 법으로 정했습니다. 교육적인 사고. 저 생각으로는 뭐 몇 배수를 뽑느냐, 뭐 필기시험 날짜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아마 사학에 아마 그 협의체나 또 어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협의체하고 교육청이 논의해서 지혜 있는 묘수를 개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기관제 교사도 아마 이걸 공정한 시험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나 이걸 이렇게 놔두는 자체도 이분들의 어떤 기본권이라든가 생활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정 시간을 주고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전문가그룹과 교육청에서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기간제가 학교에서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그 비율을 몇 %대로 제한하고 가느냐 이런 부분들은 연구해서 그 성과까지는 하고요. 그러나 기관제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력이라든가 기본 노하우들을 어떻게 그걸 인정해서 그분들에게 그런 어떤 좀 점수를 더 부과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연구 대상이 아닐까, 연구해볼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사무주관에 대한 것입니다. 어쨌든 교육청의 예산을 받는 사학은 예산 부분에서는 정확히 받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서는 굉장히 사무원들이 많은 그런 것들을 받을 거예요. 거기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떤 징계도 가고 또 근무의 문제도 영향이 있겠을 것인데 지금 여기 나온 문제는 그런 예산의 문제의 회계의 문제가 아닌 일반적인 어떤 문제가 있은 의미가 있으리라고 보고요. 특히 그런 부분이 어떤 학생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교육청이 관여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가장 이 사학에서 중요하게 봤던 부분은요. 그냥 사학기 그간을 운영위원회 했는데 지금 우리 심의기구하고 바뀌거든요. 이 기존의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어떻든 뭐 일반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학부형이라든가 좀 더 부담 없는 이런 분들이 왔었는데 심의기구가 됐을 때는 여기에서 견제를 할 수 있도록 뭐 교육청의 어떤 추천이라든가 또 어떤 부분을 정해서 여기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유지해 나가는 방법도 매우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강주학력 이대로 좋은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가 인정할 것은 학생들의 기초학력자 부분은 우리 광주도 인정을 하고 가고 그 안에서 얘기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찾아보니까 이제는 그 학생들의 어떤 입시 위주라든가 또 이런 것보다는 원래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하는 의지도 있고요. 또 우리 부모님들도 이때 많은 자녀들이 있지 않다 보니까 네 알아서 해라 하는 이런 경향도 나름은 또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은 아까 말씀대로 자율성이라든가 교육의 완화라든가 인재 유출 또 보충 수업의 어떤 심화 과정의 규제라든가 선행학습 금지라든가 그럼으로써 어떤 중간그룹의 의욕 상실이 굉장히 저하를 가져왔다고 보는 분석을 저는 하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12년을 오는데 2년 한 반 정도가 또 그 코로나라는 이 비대면 상황이 오면서 급속도로 우리가 지금 굉장히 큰 위기에 봉착되어 있다. 이걸 극복하는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를 여기서 본다면 사학입니다. 위에서. 왜 그러냐면 사학이라는 게 사학끼리도 그간의 경쟁이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가르치고 사학의 어떤 철학을 전파했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같은 통제가 이러다 보니까 사학의 경쟁이 아니고 사학도 굉장히 어떤 사기가 저하되면서 우리 교육의 거의 50%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학에서도 영향이 뭐 약화됨으로써 그런 실추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걸 어떻게 세울 거냐 이런 게 이제 저에게는 중요하다. 이런 말이 제게 딱 오더라고요. 학력이 제한 학생들을 회복시키는 일은 참으로 어렵다. 더 누적되기 전에 대책을 세워 중위권 이하로 학력자를 막아야 한다. 즉 우리 교육계라든가 모든 분들은 허리띠를 메고 아니면
철통 같은 성을 쌓더라도 더 이상 학력이 퇴보되지 않는 이런 자세의 연구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중고등학교의 기본평가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시험을 잘 보고 많이 보고 하는 것은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저 수준에서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하고 제안하고 또 비교하고 이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데이터가 원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최저 수준에서의 어떤 주기적인 평가 이런 게 좀 이루어지면 좋고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아까 지역과 학교가 학력 격차라든가 인프라의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요. 또 워낙 정보가 없으니까 부모님들도 또 궁금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요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시험이 학생들 간의 경쟁을 유발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반대를 하고요. 그리고 정부 요구로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공교육의 내실화, 학습 보완, 교사 자율 강화, 교사 지속적 역량 강화 교육 등이 필요하고요. 별도로 하나 한다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예비 교사를 활용해서 보조 교사가 학생들을 어떤 케어하는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어떤 결과가 났는지는 제가 정보를 못 들었어요. 그러나 이게 가능성이 있다면 예비 교사 활용을 해서 우리 최저 학력을 올리는 데 노력해야 되고요. 또 하나 지금 우리 학교에는 어떤 우리 먹는 뭡니까 상담 교사라든가 복지 교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배치되어 있어요. 근데 핀란드에 보니까 학습 향상 관리 교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 할 수 없어요. 선생님은 행정만 해도 바쁘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그 애들을 관리해 줄 수 있고 체크하고 늘 진단하고 또 부모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관리 교사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네, 좀 더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윤당산의 정책에 대한 건데요. 전 이거 보면서도 참 우리나라 교육이라든가 이 모든 것의 문제점은 정치에 있다. 아니, 정치가 교육을 막 이리저리 바꿉니까? 교육이 정치를 바꿔야지. 교육은 큰 틀에서 100년이 가야 됩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보완하고 변형은 이루어지겠지만 대통령이 되니까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우리나라가 잘 가고 있는 거 보면 신기합니다. 그래도 난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공정성과 평가, 사회적인 분위기라고 합니다. 공정성과 평가를. 그래서 이 공정성을 위해서 아마 대통령 여러분들이 정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수준에서 봤을 때는 정시는 우리 지역은 굉장히 피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정시라든가 수시가 모두가 지역과 경제력이 있습니다. 가정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지역은 현재 20%의 아까 정시주를 반영하거든요. 서울에 제가 여러 분들에게 물어본 결과 서울에 40%를 정시를 반영하는데 40% 정도면 굉장히 적지 않은 편이다. 근데 만약에 그게 50을 넘어가면 우리 지역이 굉장히 더 피해를 봐요. 그러나 어떤 수능으로 국영수로만 정리할 게 아니고 현재는 아까 학교 뭡니까? 학교 학점제로 넘어가는 과정 중 가장 중요한 수능보다는 수시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창의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자기분을 영역해서 여러 유형의 청소년을 만들어내서 선별하는 거. 그래서 선별해서 가져가고 그 좋은 인재를 채용하는 학교로 문제로 돌리고 정치가 몇 프로를 뽑니 몇 프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옳지 않다. 그런 부분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인재를 막기 위해서는 저는 수월성 교육 좀 강화가 필요하고요. 지역의 거점 학교는 꼭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의 자율권, 역량 강화 교육, 교사의 자존감들을 매우 높일 필요가 현재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러나 단 하나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아마 이런 고민점이 올 것 같아요. 다양한 교과를 운영하는 학교 이제 학점제가 교과 학점제가 이제 23년, 25년에 이제 완공되잖아요. 거기에다가 아까 정시를 중요하시는 국영수 중심으로 가는 수능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 앞으로 부딪힐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예, 10분을 마치려고 마감이 몇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회장입니다. 여러분들하고 함께 광주계획 12년을 되돌아보게 돼서 훌륭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그 발제자께서 광주계획 12년을 그 평가하는 지표를 쭉 설명을 주시면서도
핵심적인 의제를 그 중에서는 3가지를 잡으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혁신학교, 그리고 두 번째로 사립교원의 그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학력 저하, 이제 네 번째는 윤석열의 교육정책이기 때문에 아직 그 문제는 구체화되지 않아서 제가 조금 그 뒤로 접어두고요. 이 3가지가 이제 우리 그 광주 계획에 있어서 핵심적인 그 의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실제 제가 그 만나본 많은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가장 먼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실력 광주 어디로 갔냐라는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우리 스스로 그 실력이 저하됐다라고 하는 데에 대한 우려, 그리고 또 이제 그 교육 정책에 있어서는 또 한 가지 계층이 있습니다. 실제 수요자나 공급자 이외에도 우리의 다수의 그 무관심층, 또 어찌 보면 그저 교육에 직접적인 그 관계는 없지만 또 교육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알고 계시는 분들까지도 그 실력 강조에 대한 그 도전 우려를 굉장히 많이 그 주시는데요. 그래서 학력자 문제에 대해서는 광주계획 지난 12년에 대한 가장 큰 그 아픈 지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학부모도 학생도 또 다수의 시민들도 그 학력자에 대한 우려를 가장 크게 가지고 있고, 더구나 이것이 이제 문제인 것은 앞으로는 그 교육이 상당 부분 그 해체됩니다. 교육 대신에 이제는 학습이죠. 그래서 스스로 배움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그러한 스스로 학습을 주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점에 우리가 연관시켜 본다면 이 실력이라는 것의 개념이 조금 우리가 다르게 해석할 필요도 그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문제가 혁신학교나 사립교원의 채용 문제,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면 결국은 갈등의 문제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년간의 광주 교육이 가지고 있는 갈등을 그대로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와의 갈등, 그리고 혁신학교와 일반 학교 간의 갈등, 이 두 가지가 우리 광주 교육의 핵심적인 그 갈등으로 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쪽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답을 풀어내고 있지를 못하고, 또 이 갈등이 그 내재화되어서 사실은 그 포기 상태에 이를 정도로 그 교직원들의 사기도 저하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 혁신학교, 비혁신학교에서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왜 그런 지원을 하느냐, 또 일반 학교에서는 가난하다라는 표현까지 쓰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와 사립학교 교원 채용을 둘러싼 갈등이 전혀 해소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 하십니다. 방금 조금 전에 교육이 정치에 휘둘리냐라는 말씀도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갈등을 풀어내는 거는 정말 그야말로 정치의 영역이 아닌가. 교육감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갈등을 직접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정무적인 역량, 또 그에 대한 관심, 당연히 중요한 의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주 교육을 풀어낼 수 있는 그 능력 자체가 저는 정무적인 능력으로서 소홀히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에서도 빠진 것이 있습니다. 이 실력 문제와 갈등의 문제 이외에 우리가 세상이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이 변화는 속에서 결국 우리의 미래에 대한 거, 우리 미래에 대해서 변화는 이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응을 지금 하고 있느냐. 그래서 미래교육에 대한 대응은 전혀 지금 광주교육청이 12년의 우수한 사업 속에서도 배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기술의 변화나 어떤 그 교육의 변화에 비추어 볼 때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 미래라고 하는 것이 조금의 지금의 차이일 수 있어도 나중에는 수년 후에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하는 사회 속에서 미래에 대한 준비, 대응, 이거 누가 하느냐? 교육청이 스스로 평가하는 항목 속에도 어디에도 들어있지 않는 것을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크게 이제 실력의 문제와 갈등의
도전 문제, 그리고 미래에 대한 준비와 대응의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오늘 그 자료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 그 김재근 교장선생님께서 발제를 해주셨기 때문에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년에면 중고등학교에서 1000명 이상의 학생이 전학을 가거나 또 다른 곳으로 진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건 어떤 문제로 연결될 수 있느냐면 우리가 이제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 소멸의 문제, 인구 감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학령 인구의 우리가 이제 축소, 이거는 우리의 초중고를 넘어서 이미 대학들은 상당한 학령 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벚꽃 엔딩이라는 말까지 우리 스스로 자주 섞인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소중한 학령 인구 감소에다가 1000명의 학생들이 외지로 나간다면 우리 광주의 학령 인구 감소는 더 불을 보듯 뻔하게 된다. 그러게 되면 대학이 제일 먼저 문을 닫을지 모르겠습니다. 대학이 문을 닫고 나면 우리 초중고는 과연 갈 수 있는 겁니까? 우리 국립대학만 살아남는다, 공립대학만 살아남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학생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는 학교가 없어서 다른 데로 가야 됩니까? 이런 사태가 우리 앞에 펼쳐질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영역에서 교육청에서 다루어야 하는 교육의 문제는 사실 유초등고만이 아니라 대학의 문제까지도 함께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또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대학의 문제를 결코 교육청에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대학의 인적 자원을 우리가 우선 인적 자원을 공급해 줄 수도 있어야 되고, 또 그러한 우수 인적 자원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선순환 생태 구조를 만들어주는 문제도 교육청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1000명의 인구라고 하는 것은 학교가 하나씩 문을 닫는 거예요. 사실 우리 광주에 지금 이제 많은 선생님들께서 한 반에 몇 명을 하는 것이 좋냐, 그래서 20명, 24명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최근에 이제 20명이 가장 적정 한 학급의 규모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라면 곧 머지않아서 한 반에 학생 수 자체가 그렇게 정리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지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원의 수급 문제도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7월 1일자로 국가교육회의가 이제 교육위원회로 정식 법령위에서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교육위원회 15명으로 교육위원들을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결국 입시정책, 그리고 교원 수급정책, 그리고 교육의 미래 비전을 결정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대응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광주가 원하는 방향은 어떤 것이냐 한 번쯤 우리가 짚어보고 대비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이제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다양한 미래학자들의 얘기를 통해서 실제로 2030년이 되면 지금 있는 직업의 85%는 사라지게 될 거다. 그래서 지금의 초등학생들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은 그들이 사회 진출할 때쯤 되면 지금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러한 종류의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예측만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예측에 따라서 지금 우리 교육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준다라고 말해요. 물고기를 그냥 단순히 나누어주는 것은 교육복지라고 한다면 물고기를 계속적으로 잡을 수 있어야 지속 가능한 교육이 되는 거죠. 그럼 물고기를 잡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얼마 전에 2018년에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의 교육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몰입교육의 시대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교수 학습 방법이 그만큼 달라지고
그러한 그 몰입력이 가능해지는 시대가 오는데 우리는 과연 그걸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또 우리 아이들에게 라떼는 하면서 과거의 교수 학습 방법만을 그대로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 것인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에 대한 이해와 함께 미래 사회에 대한 대응 능력을 우리 학생들에게 길러주는 것. 그래서 실력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성적이 아니라 우리 학업 성취도가 아니라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서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는 진짜 힘을 키워주는 것이어야 된다. 그런데 그 실력을 여전히 우리가 앞으로의 새로운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것처럼 수월성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다시금 어느 시점에서의 줄 세우기로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과거를 회귀하는 겁니다. 줄 세우기는 그렇게 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육은 여러분들께서 사실 마음속에 느끼고 계세요.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하면 진짜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경쟁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문제를 할 수 없는가의 마음속에 사실은 나의 성장과의 경쟁이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획적인 어느 시점에서 아이들을 모두 다 성적순으로 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6개월 전보다 내가 1년 전보다 얼마나 성장했는가, 어떤 분야에서 성과를 이루었을까, 또 어떤 분야에 보완이 필요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래서 저는 종적인 평가 방법으로 평가 방법이 전면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우리가 AI 시대고 빅데이터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교육도 빠르게 이러한 AI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아이들 하나하나가 스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 그리고 6개월 전보다 1년 전보다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가, 달라졌는가, 이런 교육의 평가 지점을 우리가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이라면 우리는 미래 교육에 있어서는 개인별 맞춤형 학습으로 들어가 줘야 되고, 이 개인별 맞춤형 학습을 위해서는 빠르게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 대한 데이터 분석, 우리 학생들이 고교학점제 2023년이면 거의 다 사실 단계별로 도입됩니다. 그럴 때 정말 스스로 너가 그냥 감각적으로 너 진로 평가해라, 너 진로 선택해라, 너 좋아하는 거 적성 선택해라. 여러분들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성과 진로에 대한 그 평가를 스스로 할 수 있으려면 분명히 자기가 그동안 해온 것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 과정에 대한 데이터가 고교학점제를 위해서도 빠르게 준비가 되어져야만 고교학점제에 우리가 이념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혹시 이것이 실력을 키워주는 거 아니냐. 윤석열 교육 정책이 시험을 다 이제 그동안에 시험을 못 봐서 3% 투집조사만 했는데 전부 다 저는 이제 성취도 평가를 하게 되면 경쟁 구도를 가져올 수 있냐.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과거의 아이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과거에 우리 때 저희 광주교육 받을 때 맞으면서 컸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이미 우리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아이들을 그렇게 단선적으로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 속에서 윤석열의 교육정책도 재검토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교육이 필요한 지점이 있다면 그 또한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먼저 저희 소개를 하면 저는 찐 학부모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큰아들이 안 들려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찐 학부모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큰아들이 2008년에 초등학교 1학년을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 12년을 제대로 학부모로서 제가 경험을 했던 사람이고요. 둘째 아들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리고 제가 늦둥이를 낳았는데요. 딸이 지금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1, 2학년들을 보내고 지금 3학년을 맞이하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소개를 드리면 찐 학부모로서 저는 뭐 교육 정책 이야기 말씀하시는데 저는 교육 정책의 수요자로서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혁신 교육의 12년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26개의 우수 사업에 선정된 사업 받아보고 이런 게 있었어?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학부모에게는 그닥 그렇게 이런 사업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전혀 모릅니다. 희망학교 물어봐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학부모들까지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와야 한다라고,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정책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자체적으로 우수 사업이라고 아무리 평가해도 교육은 가르치는 주체가 있으면 학생도 있고 학부모도 교육의 같은 참여자이기 때문에 학부모가 느끼지 못하고 학생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빛골 혁신 학교에 대해서는 또 죄송한데 제 친구가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가 혁신학교에 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일반 학교로 전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면담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까지 이제 혁신학교의 첫 번째 문제가 뭐냐, 저도 같은 시절에 아이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혁신학교가 뭔지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안내장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안내장이 오긴 왔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돼서 안내장이 오긴 왔는데 거기에 대한 선생님들의 정확한 이해도도 없었던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소개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를 혁신학교로 보낼 건지 일반 학교로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제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어떤 소신을 가지고 아이의 방침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 친구도 갔던 친구가 했던 말이 어떤 거냐면 옆 사람이 소개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에서 알려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혁신학교에 어떤 예산이 편중되어져 있는 이런 사태에서 당연히 혁신학교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학생이나 학부모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정보를 미리 아는 사람에게 의해서 편중되어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친구의 이야기 보면 물론 이제 체험학습 이런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진행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인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 애들은 지금 수안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수안초등학교가 과밀학급으로 굉장히 유명한 학교죠. 과밀학급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그런데 그 아이들은 제 친구가 보냈던 학교는 혁신학교에서는 총 30명이었고 한 반에 15명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불평등하게 느껴지는 거죠. 일반 학교의 학부모로서는 너무 불평등하게 느껴졌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친구 말로 의하면 한 반에 15명인데 여자아이가 3명밖에 되지 않아서, 딸이었는데 딸아이가 3명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성비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거기는 신청자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회활동이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겠더라. 그래서 아이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이에게 제가 직접 전화로 물어봐서 혁신학교를 다녔던 그 시간 동안에 어땠느냐라고 물어봤더니 힘들었고 외로웠다. 힘들었고 외로웠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특성화에 대한 메리트를 전혀 느낄 수 없었고요. 수업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5분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탐구심을 가지고 어떤 자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자료를 가지고 탐구심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친구가 하는 이야기는 첨성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첨성대에 대해서 조사해봐라. 그러면 인터넷에 첨성대 쳐가지고 그거 그대로 다운받아가지고 다음날 그거 5분 동안 발표한다는 거예요. 주의식 교육하고 인터넷에서 자료 하나 보고 그냥 와서 보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학습에 대해서 학습 진행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이 없이 이루어진 특성화 수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특성화 학교라고 이야기해놓고는 중간 시험은 논하시오가 아니라 사지선답이었다. 그리고 앞으로 수능 시험을 보는 앞으로 지금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수능 시험을 봐야 하는 그런 데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게 대학 입시가 변하지 않는 한 사실은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특성화 교육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일반 학교로 변하고 나서 전향을 하고 나서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아이가 학습 능력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학교로 전향하기가 너무나 힘들었고, 과정도 힘들었고, 과정에서 일반 학교로 전향을 했을 때는 너무 학습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기가 거의 불가능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른 학교를, 또 고등학교는 또 다른 학교를 부득이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이 사실은 혁신학교, 그래서 그 친구가 제안하는 발언은 충분히 혁신학교에 가지고 있는 내용을 예산을 분배해서 일반 학교 안에서도 모든 아이들이 누릴 수 있게끔 충분히 그 정도 수준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립교원 교육청 위탁 채용 문제는 저는 이제 또 개인적으로는 또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강주에 이제 사립학교가 제일 처음에 생긴 것이 숭일학교하고 숭일학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가 처음에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 사학이 세워졌던 그 의미, 설립의 이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어떤 교육청에서 하는 이런 것들을 사립학교 측에서는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냐? 사립학교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그것을 이렇게 융통성 있게 대화와 그걸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립학교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았고요. 학력 저하 문제를 보면 저희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자유학년제가 처음 시작됐습니다. 둘째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시작됐습니다. 1년 내내 아이가 어떤 공부를 어떤 성적의 수준까지 올라왔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가정 형편이 나은 아이들은 끊임없이 과외 교사에 의해서 충분히 계속해서 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외 교사를, 개인 교사를 둘 수가 없는 개인적인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1년 동안 모르고 있다가 2학년 처음에 시험을 봤는데 이 큰 등치가 넘어질 뻔했습니다. 전혀 상상 못하는 점수가 나오는 것들을 봤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참 문제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은 공교육에 기대하는 학부모의 모습 중에 공교육에서 첫 번째는 인성을 기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도 학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습이 전교 1등 해라, 2등 해라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뭐냐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초의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기초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데이터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계속해서 도태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기본 자질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실제로 어떤 걸 봤냐면 스터디 카페를 제가 논문을 쓰면서 좀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룹실이 있더라고요. 그 그룹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분명히 학교에서는 인터넷으로 줌을 가지고 수업을 해요. 그런데 소리 다 줄여놓고요. 소리 다 줄여놓고 개인 과외 선생님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부익부 빈익빈이
학습 현장에서 너무 심하게 차이 날 거라고 앞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 코칭이라든지 진로 코칭 전문가들이 학교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제언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윤단성자 교육 공약의 교육 정책을 보면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토론자로 나오기 위해서 제가 한번 정책 공약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그 전에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지하는 후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었었는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정말로 없더라고요, 자료가. 그러니까 자료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변화가 무쌍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정책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쌓여있지 않다는 것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틀어져 버릴지 모르는 그런 변화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새롭게 세워져가는 교육감으로는 그런 소신도 있어야지만, 자기의 어떤 정책의 소신도 있어야지만 어떤 미래 사회라든지 앞으로 변화하는 사회에 대해서 생각의 수용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변화에 맞춰서 나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저는 교육 정책은 잘 모르겠지만 학부모로서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찐 학부모이신 장세호 프로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른 논의는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학부모로서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시다는 것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발제를 제가 하긴 했습니다만은 우리 토론자 분들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나름대로 느끼는 점이 좀 많습니다. 사실은 장기교육감이 12년 하면서 처음에 바로 취임할 때 초등학교 1학년이 올해 고3이 됐습니다. 참 긴 세월이죠. 그거 한번 생각 못 하셔봤죠. 처음에 초등학교 들어간 학생 올해 고3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은 한 교육감 밑에서 그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오늘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요즘 실력인 학력 문제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말한 사람 입장에서 잘못 말하면 굉장히 빈축을 받을 부분이긴 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해요. 학력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기간이나 어떤 곳에서 배워서 알게 되는 지적 적응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사의 변이, 즉 교사가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학생은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학생의 지적 적응 능력에 따라서도 그걸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 이게 분명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교실에 아이들을 이렇게 놔두고 해도 어떤 학생은 그걸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이지 못한 학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우리가 기초학력 부분만 얘기를 많이 해왔어요. 기초학력 미달 제로와 등등 했는데 사실 한쪽에서는 수월상 그 좀 나은 아이들에 대한 정책도 펴라지 않나는 말도 우리가 좀 새겨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오늘 패널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결국 한 곳에 몰리는 것은 결국 강조학력, 아이들이 떠나게 되는 것도 강조학력, 그 다음에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강조학력.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벚꽃엔지 벚꽃 피는 수로 학교가 없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좀 느끼고 우리도 남쪽 아닙니까? 벚꽃이 빨리 피어요. 그러면 1년에 1000명 정도의 학생이 현실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뭐 맞겠죠. 왜냐하면 시의원실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맞으리라고 보는데 이건 정말 충격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교육은 오늘 항상 그 지역 선순환 성격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 지역에서 난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학교를 가고 우리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서 해서 우리 지역을 살려야 된다는 것은 평소에 많이 말씀들을 하셔요.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될 듯 합니다. 저희 그 포럼에서 제가 알기로는 다음에 한 미래교육 쪽으로 한번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또 좋은 패널 모시고 해주실 걸 기대하고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끝까지 이렇게 자리를 함께해 주신 우리 청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논의했던 이야기들이 학교 현장에 잘 접목이 되고
교육 행정에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코너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